안녕하세요. 아메리츠 에셋, 안전한 자산 관리 전문 아메리츠 에셋의 대표 어드바이저 켄 최입니다. 오늘 2022년 5월 31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디스클로저입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에서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조언이 아니고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가 아니고 교육과 인포메이션 제공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RBNG 미팅이 함의하는 바에 대해서 나눠보고, 이번 주에는 뱅크 오브 캐나다 미팅도 있고, 그리고 데라 쪽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차례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캡을 하자면 지난주에 RBNG가 50 베이시스 포인트 이자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뱅크 오브 캐나다 레이트 디시전 미팅이 있는데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것인지가 지금 주목하는 포인트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 미팅도 있습니다. 과연 오일 아웃풋을 올릴 것인지, 늘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부분도 이제 관심사이고, 그리고 ECB 같은 경우는 레이트 미팅이 줄라이에 있는데 지금 이번 주에 유로존 CPI 플래시 넘버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ECB가 레이트 정책을 어떻게 펴갈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주에 좀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좀 중요하게는 미국의 난판 페이롤 넘버가 있죠. 매달 첫 주 금요일 날 나오는 난판 페이롤 넘버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예정이고, 이 부분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중요한 거는 연준이 지금 경기 둔화 조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큰 폭으로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 가속화되고 내지는 초래되고 그로 인해서 고용시장에서 언임플로이먼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렇더라도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난팜 넘버가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특별히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RBNC 미팅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려서 지금 이제 중앙은행의 금리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2%가 됐죠. 예상했던 바고,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계속 금리 인상을 한 상태고,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해서 비교적 허키시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중앙은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 원래 금리 인상이 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리는 거는 이미 예상을 했던 바인데 많이들 이제 가이던스 차원에서 서프라이즈가 있었어요. 근데 서프라이즈 그 내용은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더 그게 심각하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가이던스는 실제로 레이트 중앙은행에서 올리는 레이트이 기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올라갈 거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2023년 9월까지는 중앙은행 금리가 3.95%까지, 그 이전의 가이던스에서는 폴캐스트에서는 한 3.1% 정도였는데 거의 1%포인트 정도 더 금리를 많이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앙은행 금리를 한 2%, 중앙은행들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또 비슷하죠. 한 2%에서 3%가 노멀 레이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현저하게 이보다 낮은 저금리 환경이 계속 유지됐던 거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뉴트럴한 레이시라고 하는 2에서 3% 정도를 타겟으로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2023년 가을까지 금리가 한 4%대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허키시한 스탠스를 보여줬고, 최근에 50 베이시스 포인트씩 좀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초기에 잡겠다는 의지였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뒤늦게 잡으려고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것보다 초기에 금리를 좀 큰 폭으로 올리면서 좀 빨리 진정을 시키겠다라는 의지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아웃 오브 핸드가 될 수도 있고 퍼시스턴하게 장기간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정책을 뉴질랜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허키시한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캐나다는 이번 주에 미팅이 있는데 기존에 계속 얘기했던 입장은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입장은 인플레이션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확인했던 바였고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 아웃룩을 사실은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전에는 한 올 상반기에 5%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6%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까지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타겟보다 훨씬 더 높게 유지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에이프릴 4월의 CPI 넘버가 1991년 이래로 가장 높은 6.8% 전년 동기 대비 6.8%가 나왔고 코어 인플레이션도 전년 동기 대비 5.7%가 나와서 4월 중 인플레이션 넘버가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의 상승폭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CPI 넘버, 인플레이션 넘버가 상당히 스트롱하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도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취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스트롱하게 나오는 인플레이션 넘버를 감안할 때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서프라이즈 인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을 펴갈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펙 플러스 미팅이 있는데요. 관심사는 과연 아웃풋을 지금 현재는 43만 2천 배럴 per day 프로덕션을 할 것으로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 아웃풋 레벨을 늘릴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유지할지 왜냐하면은 뭐 기름값이 다시 또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WTI 같은 경우 최고 115불 이상을 지금 찍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샹하이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름 수요가 오일 수요가 이제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면은 기름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도 있고 그래서 기름 원유 생산을 좀 늘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펙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유러피안 유니언 같은 경우 지금 러시안 오일에 대한 임바르고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걸 파이널라이징 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러시안 오일이 마켓에서 이제 임바르고 되게 되면은 다른 지역의 원유에 대한 디맨드가 당연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원유값 상승 압력이 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소스 오펙 플러스에 관계된 소스에 의하면은 사실은 오펙 입장에서는 특별히 원유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계획된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현재 나와 있는 얘기고 그런데 상황은 원유 디맨드가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할지 이번 주에 좀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닝하고 데이터 경제 지표들 일선에서는 어닝 시즌은 이제 뭐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뭐 네임 밸류 있는 컴퍼니들이 어닝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세일스포스나 HP, 추이, 게임스탑, 브로드컴, PVH, 룰루레몬 뭐 많이 아는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은 이제 어닝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어닝은 당연히 뭐 주목을 받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CPI 플래시 넘버가 5월 중 CPI 넘버죠. 플래시라는 넘버는 거는 이제 파이널라이즈된 넘버가 아니고 프리리미너리 넘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예상으로서는 7.7%, 4월에는 7.4%였죠. 그러니까 CPI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실제로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높게 나온다고 하면, 혹은 뭐 낮게 나온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7월 중 유러피안 유니언이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픽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EU CPI 넘버, 플래시 넘버가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롱하게 나올 경우에는 7월 중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유럽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파원 페이롤 넘버가 나오고요. 신규 일자리가 5월 중에 한 31만 개 정도 창출됐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넘버는 이제 열어봐야 알겠죠. 예상치는 그렇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현재 3.6%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신규 일자리 창출 넘버보다는 이번 주의 NFP는 언임플로이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이제 50 베이스 포인트씩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경기 전반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쳤고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된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매달 뭐 중요한 넘버긴 하지만 특별히 이번 달 5월 중 NFP 넘버가 언임플로이먼트 그 수치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PMI 넘버들이 지난주에 나왔던 것들이 아마 플래시 넘버였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메이 글로벌 PMI 넘버들이 뭐 각국에서 나옵니다.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유럽 쪽 PMI도 넘버 나오고 throughout the week. 그래서 이 부분 뭐 계속 시장이 주목하고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하나 또 관심을 받을 만한 또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홈 프라이스 인덱스가 나오는데, 홈 프라이스는 계속 올라갈 거로, 집값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도 여기저기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 차트만 몇 개 살펴보고 이번 주 경제 동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year to date 에셋 클래스별로의 지금 성적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크마리리하고 오일은 한 47%, 40, 둘 다 한 47% 정도 올라간 상태고, 달러 강세가 상반기에 유지됐죠. 그리고 뭐 금값이나 뭐 캐시는 사실은 뭐 버는 돈이 없으니까 미미한 상태고, 금값은 거의 뭐 플랫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는. 반면에 이제 다른 에셋들은 정부 채권하고 뭐 기업의 하이힐드 채권하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코퍼레이트 본드하고 뭐 스탁, 비트코인 등은 다 지금 네거티브 퍼포먼스를 상반기엔 보이고 있죠. 스탁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반등세를 좀 보였는데, 이 반등세가 계속 지속 가능한 반등세일지 아니면은 계속되는 하락장에 있는 조정 반등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의견들이 이제 분분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퍼포먼스가 이렇다는 거는 아시고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 주에 예정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고 좀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변동성이 좀 높을 수 있는, 여전히 이번 주도 변동성이 높을 수 있는 한 주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값 변동 추이인데, 이제 전국 집값 변동 추이를 나타내는 전국 그 실러 S&P에서 발표하는 K 실러 US 내셔널 홈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지금 인덱스가 기준점을 보자면 이제 2000년 1월이 이제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100이라고 기준점을 잡았을 때 지금 집값 변동 추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2000년이 100인데 지금 한 280 수준이니까 집값 상승세는 뭐 다들 이미 체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죠. 이 부분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제 페니메의 지원을 받는 집들의 집값 변동 추이를 나타내는 바 차트인데,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에서 나오는 차트죠. 이 부분 여기는 뭐 숏텀으로만 나와 있지만 지난해 4월부터 올해까지만 봐도 여전히 집값 상승세는 뭐 상당히 강세를 유지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홈 세일즈 인덱스예요. 홈 세일즈 인덱스는 여기는 이제 지난해 5월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급감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값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실제로 판매 추이는 급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금리 인상이 많이 주요했을 것 같고, 금리 인상에 더불어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추이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비용 상승 부담은 한 25% 정도라고 하고 지금 집값 상승세로 늘어난 집 구매 시 늘어난 비용 부담 한 15%, 그래서 한 40% 정도 지금 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판매 추이가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도 계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사실은 디맨드가 이렇게 약해지면 언제까지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할지도 불확실하고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판매 추이가 이렇게 급락하면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지금 경기 둔화를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좀 더 우려 섞인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집 몰기지를 낼 때 비트코인을 담보로 몰기지를 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상당히 스피큘러티브한 그런 프랙티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피큘러티브한 프랙티스가 만연한 상황은 사실은 항상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게 저점이고 다시 그동안 지속되던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정 하락장 이미 시작된 하락장에서 조정 반등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누구도 알 수 없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커셔스하게 자산 운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스피큘러티브한 프랙티스가 만연하는 것들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커셔스하게 자산 운용에 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주간경제 동향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